한일관계 경색 속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측근이 최근 특사 자격으로 2차례 이상 교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밑 작업이 있었던 만큼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취재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길에서 실종된 14살 지적장애 여중생에 대한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너도 나도 원조 맛집 간판을 내걸고 손님 끌기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골목에만 원조나 본점, 수십 년의 전통을 강조하는 부대찌개집들이 10여 곳에 달합니다. 원조 간판 믿을만한지 소비자 탐사대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늘 경주가 35.2도까지 오르는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은 아흐레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대 낙폭 기록을 경신한 코스닥은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사 외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일본을 방문했고 아베 총리도 측근을 보내 현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나라 특사는 이미 2차례 이상 오고 갔고 전화로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저희 TV조선 뉴스9의 단독 보도입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특사단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의 측근과 만나 한일 무역 갈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측근이 참여한 대일 특사단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일본 특사단도 답방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일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2차례 이상 교환 방문했으며 유선으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핵심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4주 만에 양국 간 물밑 외교가 본격화된 겁니다. 양국 특사단은 다음 달 2일로 알려진 백색 국가 명단 제외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사단 교환은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역할을 주문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토 외교라는 이런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태국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지 않도록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서 전해드린 특사 외교의 성과가 또 다른 변수가 될 듯합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는 총력전입니다. 정부는 백색 국가 제외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자, 양자 등 주요 계기마다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절충의 기회는 오는 31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 역시 추진 중입니다. 저희는 대화에 열려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회담 성사 여부는 물밑에서 오간 한일 정부 특사단의 논의 결과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색 국가 명단 제외 여부가 당면 현안이지만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절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돈을 내 배상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양국 기업에 더해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에는 긍정적이어서 절충안으로 유력합니다. 다만 정부는 징용 피해자의 동의가 정부 합의의 전제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예, 이처럼 한일 갈등은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 여름 휴가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만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등 전방위 고민거리가 산적한 상황이어서 휴가를 떠나기가 아무래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부터 1박 2일로 제주도를 비공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한 SNS는 문 대통령이 여사와 손자 등 가족과 함께 27일 오전 한 식당을 찾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어제 문 대통령 휴가 취소 사실을 전하면서 같은 시각 제주를 방문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 영공 침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현안이 겹친 상황 탓에 휴가 반납을 결정해놓고 제주 방문은 차마 알릴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를 앞두고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이 연일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5일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현안 돌파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곧바로 북한이 우리를 직접 검명하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우리가 동북아의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런 외교적 문제는 한미동맹 약화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이채연 기자가 최근의 사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대에게 군사력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외국과 맺은 유일한 군사 조약으로 한미 동맹의 근간입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했다는 걸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I can tell you that. He didn't.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같이 대응하겠다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인데 그런 기본 정신에 매우 위배가 되는 것으로. 지난 5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게 남한에 대한 도발을 용인한 거란 신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정도의 도발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탈에 대해 할 말을 하는 데서 한미동맹을 복원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사실상 야당이 양보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국회를 이렇게 계속 공전시키는 것보다는 이 안보 국회를 열어서 정부의 안보 실패를 따지는 게 더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청와대가 이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좀 따지고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일은 외교통일위원회, 모레는 국방위와 운영위가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 외교, 통일, 국방장관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모두 국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들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따지겠다는 게 야당의 계획입니다. 예, 최근 몇 달 동안 국회가 공전됐었죠. 추경 예산안은 이렇게 되면 얼마 만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이 합의한 대로 처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총 98일 만에 통과가 됩니다. 조금
늦었지만 추가 정정 예산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는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영토 주권 침해 규탄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한 의사 일정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날짜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철회가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무력살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두 분야의 문제점들을 국회가 역할할 수 있게 된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늦었지만 여야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이달 초 정의당 윤소화 의원실의 협박 편지와 함께 새 사체와 문구용 칼이 배달돼 경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백색 테러라며 강하게 규탄했는데 경찰이 오늘 피의자를 붙잡고 보니 진보 대학생 단체의 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수 단체의 소행으로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학생 진보연합 측은 오히려 경찰의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와 무인 택배 기계 앞에 선 남성. 기계를 조작하더니 작은 상자를 점원에게 건네고 서둘러 나갑니다. 지난달 23일 밤 35살 유모 씨가 택배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며칠 뒤 이 택배는 정의당 윤소화 의원실에 도착했습니다. 택배에는 새해 사체와 문구용 칼, 협박성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택배에 적힌 발신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유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이 편의점에서 택배를 붙였지만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 유 씨의 편지에는 유니언을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 정권 홍위병 등으로 칭하고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혀 처음엔 우익 보수단체 소행이라는 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김정은 환영 행사 등을 주도한 서울대학생 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보수단체의 소행으로 꾸미려 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측은 자신들은 정의당과 같은 길을 걷는 단체라며 테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적폐청산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을 국민들과 분열시키고 매장시키고 싶었겠죠. 이러한 탄압은 경찰 당신들이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인증하는 꼴밖. 하지만 경찰은 유 씨가 일부러 신분을 숨긴 것으로 보고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일본에 주재하는 고위급 외교관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외교부의 기강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일본에 주재하는 50대 A 총경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되자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최근 A 총경사의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A 총경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징계성 인사조치로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한 달 전 총영사직을 맡은 인물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선을 지켜야 할 고위급 외교관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지난 22일에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에는 외교부 사무관이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인수의 공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 본부의 관심이 이만큼 있다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법령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성비위 관련 사건은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그젯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정부가 오늘 북어로 돌려보냈습니다. 백기투항을 뜻하는 흰색 수건을 달고 왔는데 정부는 단 하루 만에 귀순 의사가 없고 대공 혐의점 역시 없다고 판단해서 북어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군에 단속된 북한 소형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오늘 오후 3시 31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조사한 지 하루 만의 조치로 통상 일주일가량 조사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송환입니다. 최근 우리 선원 2명이 탑승한 러시아어선을 억류한 북한이 11일 만에 돌려보낸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지난달 경계 실패 은폐 논란을 낳았던 목선 입항 사건 당시의 사흘 만의 송환보다도 빠릅니다.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 5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중요합니다. 합참은 선원들이 항로를 착오해 북방 한계선을 넘게 됐다며 대공용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귀순 표시로 여겨졌던 흰색 수건을 목선에 매단 건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통상 부착하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원 중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장마당에서 원단을 구입해 만든 것으로 군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화난 관중들이 집단 소송에도 나섰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보상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일단 집단 소송의 대상은 입장권 환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요,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번 호날두의 불출전 문제는요, 유벤투스 팀과 더 페스타라는 대행사 사이의 계약 위반이지 이 팬들과 대행사의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도 표값이 굉장히 비싸진 건 호날두 때문이고 또 이것 때문에 관중들이 많이 몰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엄격히 얘기하자면요, 축구 팬들이 구매한 티켓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한 것이지 이 호날두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호날두의 출전을 기대했겠지만 이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축구 경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행사가 티켓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표를 보면은 호날두 출전 보장 45분 약관처럼 그걸 써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불완전 이행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언론 기사만 보고 45분 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갖고 산 것일 뿐이지. 자, 다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디페스타 측에서 조정 제도를 이용해서 도의적으로 얼마 정도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자, 아직까지 디페스타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입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에 정확히 호날두 몇 분 출장 이렇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분명히 주최 측은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 45분 뛰기로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아직까지 정확한 계약서 조항이 나오지를 않아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알려진 바로는요, 유벤투스가 대전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약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 위약금은요, 대전료의 4분의 1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받는다면 8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벤투스 구단은 왜 이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 선수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유벤투스 팀의 이번 아시아 투어는 굉장히 촘촘하게 일정이 짜여 있었죠. 예. 7월 21일에 싱가포르에서 토트넘 호스퍼전을 치렀고요. 한국에 오기 이틀 전인 24일에는 중국 난징에서 인터밀란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호날두는 이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뛰었고요. 자, 그리고 26일에 한국으로 와서는 바로 경기를 한 건데요. 자, 기행기는 2시간 연착됐고 또 바로 교통체증까지 겹치니까 자, 선수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겠죠. 자신들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유명한 호날두 선수는 구단에 항의를 했고 결국 한국에서의 경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죠.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게 호날두 선수의 좀 슈퍼 갑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구단 위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의 이제 기분대로 좀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제 호날두 선수의 처사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 거죠. 예, 구단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호날두가 좀 더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토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업자에게 수백만 원어치 술을 얻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주점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이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데 1심 유죄 선고로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주점. 국토교통부 현직 서기관인 A 과장은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인 B 씨를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A 과장은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위스키를 주문하고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이 금하고 있는 100만 원 초과 금품에 해당하지만 업자인 B 씨를 3차례 불러내 500만 원이 넘는 공짜 술을 마셨습니다. A 과장의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점 여종업원이 취해 쓰러지자 일행들을 나가게 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재판에 넘겨진 A 과장은 깨우려 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A 과장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과 준강간미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이면서도 술값 등 금품을 받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클럽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클럽은 춤을 출 수 없는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클럽은 조례가 정하는 면적보다 3배나 컸지만 의회가 조례 부칙을 추가하면서 합법 영업이 가능했는데요. 이 구청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 일반 음식점으로 개업했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 2016년 3월과 6월 춤을 추는 변칙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됐습니다. 한 달 뒤 광주시 서구의회는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고 클럽은 면적이 조례 기준보다 넓어 허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는 예외로 한 부칙 덕분에 합법 업체가 됐습니다. 사고 클럽을 포함해 2곳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업소들이 불법 영업자로 낙인찍혀서 받는 그런 불이익을 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실 입법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전국 7개 자치단체 가운데 부칙을 만든 곳은 광주시 서구가 유일합니다. 경찰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활동 등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례 과정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클럽의 공동대표 3명과 영업실장 1명을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북한군이 부산에 상륙했다는 유튜브 촬영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더니 이번엔 유튜버가 개인 방송을 하면서 출연자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였는데 이 유튜버는 현역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어쩌다 유튜브의 폭력과 조롱이 난무하게 된 건지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직폭력배를 거론하며 비하하고 교도소에서 먹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36살 A씨는 지난 2월부터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진행자들과 술을 마시며 유튜브 합동 방송을 했습니다. A씨는 방송을 하다 출연자 37살 B씨를 밖으로 데리고 가 폭행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자신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기서 담배 피우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기서 옷을 째고. 경찰은 A씨가 부산 지역 폭력 조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당한 출연자는 폭력 조직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를 띄우고 상대방을 좀 약간 한 게 그게 이제 컨셉이지. 근데 좀 약간 나세고 좀 건방지게 하니까 방송 도중에 이제 잠깐 나와봐라.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자극적인 방송을 해도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분에 4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며 범죄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제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길에서 실종된 14살 지적장애 여중생에 대한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수색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육군은 특전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군 장병들이 산속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산비탈에서는 경찰이 숲속을 뒤집니다. 14살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오늘로 일주일째. 조양의 아버지도 낫을 들고 수풀을 쳐내며 딸을 찾습니다. 안경이 파란색입니다. 안경 같은 거 혹시 있는지. 일주일째 산속을 뒤지느라 신발은 흙투성이지만 지적장애를 지닌 딸이 더 걱정입니다. 저희가 힘든 것보다 일단 아이가 더 힘들고 무섭겠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운누리가 꼭 다시 집으로. 조은누리 양은 지난 23일 가족과 충북 청주의 한 야산에 올랐습니다. 조양은 이 등산로를 따라 혼자 내려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야간 수색과 수중 수색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산악 수색력이 뛰어난 특전사 특임부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혼자 힘으로는 산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험악합니다. 잡풀도 많고 해서 아마 혼자 힘으로는 그 산을 넘지 못했으리라 생각돼서. 조은누리 양은 키 151cm의 보통 체격으로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전국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습도가 90%를 넘나들면서 불쾌감이 심했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에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주가 35.2도까지 올랐고 포항은 아흐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달궈진 도로에서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부채와 양산으로도 더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열기는 밤에도 이어져 경북 포항에서는 9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답답하고 숨쉬기가 곤란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오늘 낮 기온은 경북 경주가 35.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34.6도, 대전 32.8도, 서울은 30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는 경북과 충청 내륙, 강원 동해안으로 확대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자마자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바다와 계곡에는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서 물놀이 같은 거 안 가는데 올해는 더 더운 것 같아서. 너무 더워서 잘 때 에어컨 틀고 했는데 여기서 친구들이랑 물놀이 하면서 노니까 시원하다 못해 추울 지경이에요.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대구와 강릉, 광주가 35도, 청주는 34도, 서울과 부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끝나면서 바다 수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전국의 모든 연안에 보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주말 사이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한 빌라에서 담장이 무너지는가 하면은 그 무너진 담장에 차량이 줄줄이 파손됐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데 내일 또 소나기가 예보돼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돌무더기에 파묻혀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담장을 치우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사고 현장입니다. 무너진 담장이 이곳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 현장엔 벽돌과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가로 15m, 세로 2m에 달하는 담장은 큰 충격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일 내린 장맛비에 축대 위에 있던 담장이 비에 젖어 하중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폭우로 노화되던 담장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무너진 담장 밑에서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 5명은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문 좀 해. 그러고 내가 나가라도 못 나고 내가 딱 주저앉았었어. 걸음이 안 걸리다. 내일 오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담당 구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맛집 많이 찾아다니실 텐데요. 원조를 찾기 마련이지만은 이 집도 원조, 저 집도 원조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참 헷갈립니다. 원조 업체가 굳이 특허 등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업체 간 원조 쟁탈전이 벌어진 건데요. 왜 원조 업체는 특허 등록을 하지 않는 걸까요?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인기가 많은 평양냉면. 무더위 땡볕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50여 년 전 실향민이 시작해 원조 평양냉면집 중 하나로 이름난 곳입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간판도 그렇고 좀 그만큼 많이 사랑받았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맛과 전통이 검증됐다는 생각에 일부러 원조집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SNS 찾아서 자주 가고 방송 보다가 수십 년에 걸쳐 힘들게 맛과 신뢰를 쌓아온 원조 맛집들. 원조란 명성이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너도 나도 원조를 자처하며 간판을 내거는데 소비자로 하여금 고객행위 나도 봐야죠. 원조라 그러면 그 대상 비슷해요. 원조 맛집이 30m 옮기자 원래 자리에 이름 한 글자만 바꾼 같은 메뉴 식당이 들어서고 원래는 맛집 한다 그랬는데 족발집 이야기 안 하고 족발집을 차렸었어요. 소위 대박 맛집 주변엔 유사상호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20년 된 집이든 10년 된 집이든 뭐 먼저 상호 등록하면 그럼 그거 가지고서 내가 먼저다 뭐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절도지 그게 무슨. 특히 부대찌개와 족발, 떡볶이 등 특정 상권이 만들어진 곳은 원조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이곳 골목에만 원조나 본점, 수십 년의 전통을 강조하는 부대찌개집들이 10여 곳에 달합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 강남의 간장게장집 사이에 원조 상호 사용을 놓고 칼부림까지 벌어졌습니다. 원조 논란은 왜 끊이지 않을까? 상호 등록은 누구든 먼저 하는 게 임자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집 상표가 괜찮구나,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먼저 출원을 하게 되면 상표를 뺏기게 되죠. 원조 조리법은 특허 등록하면 오히려 비법만 공개하는 셈이 돼 꺼리는 업주가 많습니다. 특허는 다 등록이 되면 다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예. 공개를 안 해야 좋은 거 아닐까요? 원조 확인 소송을 해도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들고 실익은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젠 아예 원조 상호가 업체 간 거래되기도 하고 인수를 할 때 이 상호를 같이 딸려와야 손님이 가게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를 안 바꾸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가 원조인지도 불분명해지는 상황. 아무래도 그런 거 파악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본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도 잘 모르시는. 예. 불경기 식당 간 벌어지는 원조 경쟁 속에 소비자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대내외적인 경제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2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주가는 오히려 문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닥이 닷새 연속 맥없이 추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나 하락해 618.78을 기록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1.78%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2배 이상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제2벤처붐 확산 보고회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작년 초 한때 900선도 돌파했지만 미흡한 규제 완화 등의 탓에 혁신 성장 기대감이 꺾이면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짙은 불황의 그림자와 수출 시장 악화, 그리고 일본 경제 보복 등 국내외 환경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대형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별로 안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의 낙폭은 좀 제한됐었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들조차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인보사 K주 판매 허가 취소와 YG의 각종 의혹 등 바이오 및 엔터주의 잇단 악재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얼마 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은행들도 예금과 대출 이자를 따라서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여파가 어디로 튈지 당국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K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예금과 적금금리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은 예금의 경우 0.1에서 0.25%포인트, 적금은 0.2에서 0.3%포인트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우리은행도 예금과 적금금리를 최대 0.3%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농협은 이미 지난 25일부터 금리 인하를 적용했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금리 인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금과 적금의 금리 인하는 그만큼 예금자의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금리도 0.1%포인트 안팎으로 인하됐습니다. 인하 쪽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찬성이죠. 왜요? 그러니까 우선 다 낮아지잖아요. 부담도 덜해주고.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현실화되면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아파트 등에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100조가 넘는 시중 부동자금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부는 일단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을 더욱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80여 년 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는데 카자흐스탄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제는 결초 보훈하는 자세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섰는데 한국 의사는 명의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지인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진찰받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태영 기자입니다. 딸띠오르간 국립병원 입구에 이른 시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다리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53세 자나르비아크 씨도 새벽 2시에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집을 나섰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의료 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Kore dergiler жақсы деп естіген, сондықтан көрініп жатырмын. Еңбектеріне рахмет, жақсы көріп жатыр адамдарды. Соны естіп келгем, өзімде де көрініп басынан бастап. 통일문화연구원과 현대병원이 함께 지난 21일부터 5일간 전문의 9명 등 봉사단 80여 명을 파견한 무료 진료에 현지인 1,200여 명이 다녀갔고 40여 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갈 때 엄지 이렇게 탁 하고 가시죠. 의사들이 우선 친절하다. 그다음에 뭐 믿음감 있게 얘기도 해준다. 색동 저고리를 입고 춤을 추는 아이들. 한국어와 춤을 배우는 고려인들입니다. 상어송과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역대 최고입니다. Мне нравится солист из группы BTS Rap Monster.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이 마련한 중앙아시아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에서
뿌리를 찾으려는 고려인들은 잊었던 한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시라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인 후손들은 한국 문화 교류를 통해 미래의 통일 조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TV조선 이태용입니다. 고진영이 올 한 해를 그야말로 고진영 천하로 만들고 있습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도 되찾았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파4 10번 홀 129m를 날아간 고진영의 아이언샷이 홀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샷 이글은 놓쳤지만 선두 김효주를 한타짜까지 맹추격한 고진영. 승부가 갈린 건 파3 14번 홀이었습니다. 김효주는 티샷이 벙커 턱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트리플 보기를 범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고진영은 17번 홀 완벽한 버디 퍼트로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합계 15언더파, 고진영이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마지막 날 4타차를 뒤집는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3승이자 지난 4월 ANA 인스퍼레이션 이후 두 번째 메이저 우승입니다. 에비앙 챔피언십만의 특별한 세리머니는 감동을 더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스카이 다이버가 건넨 태극기를 두른 고진영은 애국가가 흐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I thought last night I can do, if playing really good, I can do win. I've never seen about other players swing or shots.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한 고진영. 평균 타수, 그린 적중률, 상금, 올해의 선수 등 주요 부문에서 1위를 달리며 고진영 시대를 알렸습니다. 고진영은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시즌 3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한국인은 북이든 남이든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들이다.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닉슨 대통령이 당시 저원라이 중국 총리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인이 호전적이고 골치 아픈 존재니까 잘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였죠. 한 해 앞서 은밀히 중국에 들어간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저원라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발전하고 닉슨이 재선되면 임기 말쯤 미군 일부가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군 2만 명을 빼낸 닉슨이 추가로 미군을 철수시킬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듯 닉슨은 미중 수교에 전력을 기울였고 죽의 장막을 연 외교 치적을 앞세워 그의 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닉슨의 한국인 비하 발언을 비롯한 미중 대화록은 30년 뒤 기밀에서 해제돼 공개되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못 듣는 자리에서 은밀하게 오간 이야기였던 데 비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언급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겐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답합니다.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but they have their disputes. The two of them have their disputes. They've had them for a long time. 북한이 한국을 미사일로 협박하든 말든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쏘지 않는다면 뭘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를 넘은 트럼프의 언행은 그의 당면 지상 목표인 재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미국 안팎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직접 협박하는데도 한미연합사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정은에 이어 북한 매체가
청와대 주인 운운하며 협박해도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의 위협은 점점 노골화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한국 무시 현상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KTX 역방향 좌석을 타고 가면 열차가 전진하는 앞쪽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지점이건 지나고 나서야 보게 됩니다.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7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방관자 트럼프, 묵묵부답 청와대였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습도 때문에 뜨겁다기보다는 후덥지근한 느낌이 더 강하죠. 내일도 습하고 더운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대구와 광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가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또 밤낮 없이 기승일 텐데요. 그렇다고 밤새 에어컨을 켜는 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냉방병이나 여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갑작스런 소나기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소나기 외에 특별한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주말부터는 더위가 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